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빠시형이 만난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너무 편리하게 쓰는 블루테크를 개발해 주셔가지고 예,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블루테크를 개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셨었고요. 원래 이제 오늘이 이제 이분 모시고 그 공개 방송할 때 특강을 부탁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2.5단계가 훨씬 넘어가서 지금 이제 집단적으로 뭔가 모여서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모셔서 특강 때 해주실 말씀을 좀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워낙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이 많은데 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이것들도 좀 오히려 또 이게 소음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좀 잘 정리해 준 사이트가 저는 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를 가지고 이제 이분도 전에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연구원이셨고 또 강사셨고 워낙 데이터 분석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아마 분석에 대한 노하우가 아시에 담겨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 시장들을 좀 정리해 보고 내년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실의 유고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다가 네. 어제 이제 대규모 조정 대상 지역 발표가 나면서 네네. 조만간 좀 못 지내지 않을까. 왜 못 지내? 아니 이제 예.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 저희 플랫폼 상에 그 이제 정책 부분이 있는데 추가로 막 조정 대상 지역 바꿔놔야 되고 업무가 바빠져서. 네, 업무가. 네. 야, 제가 지난 시간에 네. 세무 전문가, 세무사분 모시고 방송을 했었는데 예.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예.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왜냐면 자기들도 헷갈리다고 소급이 되니까 예. 이게 표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시점 예. 요때부터는 요거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실수할 때가 많아서 오히려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맞아. 예,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가 이제 2020년 이제 12월 18일 기준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네. 17일 날 나왔죠, 대책은. 네. 17일 나왔었고 너무 놀랍게도 보통 대책이 오전 10시 아니면 11시인데 네. 어제는 특이하게 오후 5시인가 6시에 나왔어요. 네. 퇴근하면서 예. 충격받으라고. 그러니까 저 퇴근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보셨냐고 해서. 예, 봤더니 뭐 이게 그거 발표하셨다고. 저는 어저께 깜빡 잊고 있었어. 아침에 발표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예. 바빠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오후에 나왔는데 그리고 딱 봤더니 12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적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틈을 안 준 거예요 보니까. 예. 왜냐면은 맞아요. 지난번에는 오전에 하면은 그 오후 반나절 때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도 누군가 코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 전문가인 것 같아요. 코칭 네, 하시는데 맞아요. 그분이 아마 이렇게 팁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저녁 늦게 그 계약금을 보내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막 이루어지고 네.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네.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아시는 분이 네. 이 발표를 하신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 부동산 자문하시는 혹시 멤버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면 누군지 보면 알겠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겠군 알 수 있는 예 그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때 그 11월 19일 대책 때 김포가 포함됐잖아요. 네, 네. 그 오후 한 타임 정도 있다 보니까 그날 뭐 진짜 중개업소분들 화장실도 못 가고 뭐 계약했다고 네. 예 그랬던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놀랍게도 워낙 많은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업무적인 고충을 예, 토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규제적 지정한 것들 포함해서 12월뿐만이 아니라 2020년 현재 어떤 트렌드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거래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거래량이 네.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어때요? 거래량은 제 판단으로는 이제 네.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네. 좀 규제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지역은 거래량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네. 그 상품 유형이 딱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산을 전체적으로 묶기 전에 부산의 거래량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취득세 중과라든지
보유세에 합산돼서 보유세가 이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거래량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준 게 맞고, 하지만은 이 규제를 또 피해가는 개별 단지들을 보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되어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거래량 놓고 보면은 그 포지션이 전보다는 준 게 맞는데 다주택자 측면에서 이거는 괜찮아 보여라고 하는 거는 다 들어가서 사니까는 네. 그 단지는 거래량도 엄청 높아져 있고 네. 가격적인 차트도 엄청나게 매매가가 상승돼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형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따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디테일한 아마 지역별 거래량은 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0년 화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전세난이었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전세난이 좀 느껴지는 통계들이 있었었나요?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아실 통계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매물 증감량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매물이 감소를 많이 했느냐를 나타내는 통계인데 네. 이 매물에는 매매, 전세, 월세가 있는데 이제 아실에서 주요하게 보는 거나 기자분들이 쓰시는 내용이 뭐냐면 전세가 과거 한 달 전 대비로 얼마나 온라인상에 떠 있는 매물이 줄었냐. 그렇죠. 이 통계를 아실이 내고 있고 그 통계를 바탕으로 좀 유의미한 기사를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허위매물 단속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아실에 떠있던 매물 개수가 엄청 빠르게 줄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구간을 보고 이제 전세 매물이 확 줄었는데 전세 매물이 이만큼 줄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틀린 거고. 틀린 답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이후에 이제 잔잔해진 그 매물 상태에서 지금 현재 늘었냐 줄었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네. 과거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엄청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 전에도. 예, 네. 전부터 이미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매물이 확실히. 네. 실제 피부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 이후에 엄청 많이 준 거에서 살짝 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입주하는 아파트들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정부의 정책들이 조금씩 발휘가 되면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으로서 뭐 때문에 전세 매물이 늘었는지도 아실에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이 전세 매물이 늘었다라고 증가순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이 증가를 영향을 줬느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아파트들을 보면은 다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에요. 보면은 뭐 인천에, 수원에, 서울에. 당연히 이제 그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거주를 당장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규제 때문에 또 생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밖에 놀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쌓이긴 하는데 네. 이 쌓이는 거는 당연히 입주하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이게 얼마나 빨리 또 감소하느냐가 이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과거에 입주한 아파트들과 속도 비교를 해봤을 때 매물이 감소하는 속도가 지금의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전세 매물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엄청 줄었는데 정부가 조금 늘었다고 하는 그 입주하는 아파트의 물량조차도 네. 몇 달이 지나면 확 줄어 있는 거예요. 즉 입주한 아파트들의 전세도 다시 희귀해지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전세 매물이 결코 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걸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그렇죠. 마련을 하고 있고 공공전세라는 네. 좀 신조어도 나오기도 하고 네. 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뭐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전세 물량이 줄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신규업체가 입주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전세도 좀 조정이 되고 맞습니다. 물량도 있는데 네. 신규 아파트가 입주해도 전세 매물이 없던 그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뉴스 봤는데 저건 이제 그 팩트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김포에 예. 그 캐슬앤 파밀리 있잖아요. 네네네.
자가 실거주가 97.3%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전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예. 그렇죠. 근데 전세 물량은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 좀 민감한 네. 사항이라 네. 어떤 특정 단지가 어떨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데 그 단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실거주 요건 2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전세를 놓기는 하지만은 실제 어떻게 보면은 전입은 네. 되어 있어야 거주 요건을 2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가는 미리 입주를 하니까 입주한 네네.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99.3%는 자가였었고 전세는 아직 매물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네. 또 기자분들은 일단 그 현재가의 통계만 딱 끊어서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거래량은 느는 지역도 있고 주는 지역도 있는데 입지에 따라 규제 용도도 그런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전세 난이로 좀 볼 수 있는 수치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좀 많지 않았던 곳들 같은 경우 확실히 임대차 3법 그 이전부터 좀 줄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이 준 적도 있고 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제 투자 수요 측면이 조금 힘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단 말이죠. 어저께 나온 대책도 결국은 36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111개 지역,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 시군구가 그렇게 많이 차지 않잖아요. 한 170개, 180개 되는데 그 중에서 111개가 이제 규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투자 수요층들이 갈 수 있는 점, 아무래도 투자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투자하기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몰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금액이 작거나 비규제적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좀 거래가 늘긴 했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최근에 12월 1일부터 뭐 12월 18일 현재까지의 실거래를 놓고 보면은 12월에 거래된 지역별로 상위 거래 단지를 보면은 성격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즉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단지들의 속성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를 정부에서 높여놨잖아요. 그렇죠. 8%, 12%.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규정 중에 하나 피해갔던 게 공시지가 1억 아래면 이거는 투기성 있는 재화로 보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 공시지가 1억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잘 아실 수도 있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초 가격이 공시 가격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공시 가격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동주택 가격이 1억 아래라는 거는 보통 세금 매기는 가격보다 실제 매매값은 좀 더 비쌉니다. 즉 매매 가격이 100원이라면 공시 가격은 60원에서 7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매매 공시 가격이 1억 아래라는 거는 매매 가격이 불과 1억 2천, 3천, 뭐 1억 4천 하는 아파트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겠지만 1억 3천, 4천 하는 아파트가 어떤 지역이든지 그렇게 아주 입지 좋거나 아주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냥 가격대만 보더라도 인식적으로. 근데 그런 아파트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는 거죠. 12월 이 중순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은 자 다주택자니까 난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1억 아래 공시가격이 1억 아래. 그러면 매매 가격으로는 한 1억 3천 이런 아파트들을 사는데 그 아파트들은 대부분 그 동네에서 서민 실수요자가 사는 아파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 1억대의 아파트를 사는데도 컨셉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데이터상으로. 첫 번째는 적어도 준공연한이 30년 이상 돼서 재건축은 택도 없는데 재건축 느낌을 줄 수 있는 아파트. 조건은 되는 거지. 안전 신자를 시청할 수 있는 연하는 광공호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 또 보면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게 이 1억 아래에 재건축 연한이 될 만한 아파트인데도 그 동네에서 정말 위치는 별로예요. 근데 재건축이 되려면 단지 연한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얼만큼 더 지을 수 있고 이 지어진 거를 얼만큼 비싸게 팔 수 있느냐가 사업성을 좋게를 하는데
근처에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을 때 비싸게 해줄 만한 비싼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냥 절대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가볍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규제 비규제 상관없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도 규제를 벗어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은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이게 1억 8천이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 지역이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취득세는 싸고 네. 그리고 보유세 면에서도 공시 가격이 낮으니까 내 거에 합산되더라도 부담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내년 6월 1일 전까지만 팔면은 양도세 중과도 좀 더 지금 현재의 현행대로 팔 수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가벼운 거를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려는 수요가 데이터상에서 엄청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도 이게 상위 거래 조건. 네. 그러니까 그 실제 했던 그 아파트들이었다는 것들이죠. 네, 맞습니다. 1억 원 미만.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통 많이 잡히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우리가 그 동네에서 좋다라고 평가받는 비싼 아파트들은 이 거래량이 오히려 없고 네. 뒤에 굉장히 밀려 있고 네. 오히려 거의 1억대의 아파트들만 거래량이 쭉 나래비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네. 12월 중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이외에는 다 분양권 거래입니다. 일단은 요거 1억 원 미만을 조금 더 네.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그냥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니까, 저도 전문가고 제 얘기를 네.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게 풍선 효과가 지역도 있지만 상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제일 인기 있는 지역, 인기 있는 상품을 누르게 되면 그 옆에가 조금 오르죠. 네, 네. 또 누릅니다. 그럼 또 오르죠. 또 오르면 또 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 끝에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만약에 시작을 안 했으면 저기까지 안 가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치. 원래 안 가죠. 네, 원래는 그러니까 안 이제 가죠. 그러니까 서울이라 하더라도 다 오른 게 아니거든요. 서울도 분명히 안 오른 아파트가 있고 10년째 가격 같은 가격인데도 있고 심지어 빠진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좀 싼 지역, 싼 상품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게 그런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결국 누르지 않았으면 저기까지 갈 리가 없고 계속 눌렀잖아요. 갈 계속. 리가 없는 상품이죠. 사실 살면서 1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사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혀 없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알고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진짜 정말 투자를 잘해서 이게 내가 샀을 때는 싸지만 분명히 뒤에 누가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야. 네. 라는 거 확실히 알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네. 선수들. 예. 그 뒤에다가 폭탄 넘기는 네. 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우려가 되는데 하나는 후기 투자자들 정말 진짜 묻지마 투자 따라하는 것들 누가 네. 그걸로 돈을 벌었대 했을 때 따라타는 사람들이 뭐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현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년째, 20년째, 30년째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싸기 때문에 그냥 언제 사도 예. 같은 가격이고 전세도 뭐 매매가랑 그렇죠. 큰 차이도 안 나고 그냥 전세도 살지 일반 매매도 살지 그렇죠. 고민 안 하고 살던 지역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피해 준 거 맞죠? 그렇죠. 네. 사실상. 그럼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투기꾼들 잘못입니까? 뭐 양쪽 다 약간의 책임 소재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만약에 정책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별도의 그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안 뒀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네. 그러면 사실은 취득세가 모든 거에 대해서 중과된다고 하면은 가격대 상관없이 네. 서민들이 사는 주택까지 가격이 오를 필요는 사실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다주택자 관점에서도 자기들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겠죠. 그냥 그 어떤 전혀 손대지 않았을 법한 상품군까지 네.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는 거는 이제 철학이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사는 경제 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뭐 최근까지 가장 맛있었던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이 있잖아요. 비싼 포도.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정말 맛있죠. 최근에 진짜 엄청 먹었어. 지금 막 입에 들어가 계신 느낌이신데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게 맛있고 정말 귀하니까 상품성이 있으니까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포도보다는 훨씬 월등히 비싸죠.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샤인머스켓이 있는데 이제 여유가 되면은 가끔씩 한 송이를 사 먹지만은 그 외에 이제 너무 진열이 오래돼가지고 싸게 할인해서 파는 일반 청포도를
30% 할인된 거를 매대 저쪽에 판다고 해서 네. 우리가 선뜻 손대진 않잖아요. 네네.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 맛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30%를 먼저 사는 이상한 사회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맞지 않는 흐름을 가고 있다라고 조금 일정 부분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실거주용이든 아니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내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든 간에 결국엔 계속 가치 있는 걸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인데 네. 저는 사실은 부동산이 물물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 한 채든 뭐 두 채든 결국에는 종국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건데 좀 이 규제로 인해서 서민 실수요자도 힘들고 다주택자들도 기존의 가치가 뭐였는지 굉장히 모호해지는 속된 말로 아사리판이 약간 된 느낌? 네. 그러면서 정말 소모성 움직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1억 원 미만 지금 거래량의 급등은 제가 봐도 이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거기 갖고 계셨던 분들이 평소 때 집이 한 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집이 올라가는 기쁨을 잠시 주려고 했던 높으신 분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의 배려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중에서도요, 묻지만 투자는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이 거래량이 준다고 해서 아실에 뭐 문제 생기는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고 생각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트렌드로 1억 원 미만 거래량이 좀 급증했는데 그거에 대한 허와실 아주 정말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목했던 트렌드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모든 게 이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트렌드인데 일단 다주택자가 끌고 가는 시장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취득세 중과에 대한 규정이 나왔을 때 1세대 1주택자는 취득 가액에 따라서 뭐 1에서 3% 정도의 낮은 취득세율을 부과를 하지만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8, 12%를 부과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벗어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낮은 취득세율로 살 수 있는 구간이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워낙에 중과가 크다 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공시지가 1억 아래의 물건들을 뜬금없이 많이 사는 케이스가 생겼고, 두 번째는 취득세를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인 분양권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아, 분양권 거래가 많이 늘었어요? 네네. 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매에서 좀 자유롭게 이미 그 규제 전에 전매에서 자유로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제점이 뭐냐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과받지 않아도 되죠. 중과에서. 그렇죠. 분양권이니까. 네, 권리니까. 네, 권리니까. 주택이 아니죠, 아직. 그리고 아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는 범주에 있지는 않죠. 이 재산이. 네네. 그래서 그 두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고 싶지만은 내가 이미 많은 부동산, 많은 분양권을 보유를 하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을 만한 명의가 없어요. 대출이 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분양권 거래가 늘기는 하지만서도 그 안에서 더 느는 거는 또 뭐냐면 그 안에서조차 이제 막 계약을 치른 어떤 분양 단지가 이제 막 정당 계약을 치러서 처음으로 원 분양자가 생겼고 이 분양권자의 물건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이 이제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 대출 실행까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기간이 아직은 또 남아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사이에조차 또 프리미엄 상승을 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생기고 또 명의를 또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구하고 뭐 팔고 어떻게 해서든 중도금 대출 명의를 만들어서 나 중도금 대출부터 이제 실제 잔금 입주할 때까지 피가 오르는 거를 볼 거야 라고 프리미엄이 오르는 거를 볼 거야 라고 또 보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트렌드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특정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을 떠나서
어차피 전매에서 자유로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취득 그리고 보유세 면에서 자유로우니까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상품에 비해서 기존의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뭐가 힘들어지냐? 그렇게 이익을 보고 사기는 했지만은 내년부터 이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과세 20%가 붙는다는 거죠. 즉 팔 때 추가로 20%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기간은 잘 버텼지만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20%라는 추가과세가 붙기 때문에 내가 팔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손해지는 거는 예전보다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네. 기존의 주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기존 주택은 취득세도 부담해야지 일단. 네. 보유세도. 네, 보유세도 부담해야 돼. 6월 1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 기존 주택을 사는 게 포트폴리오상 너무 안 좋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분양권도 이 분양도 다 팔려 나가고. 정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주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좀 특이한 이름들 있잖아요. 오피스텔 같고 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재밌는 이름들 많죠. 네, 재밌는 이름 많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런 이름들의 미분양이 한 동짜리가 한꺼번에 다 팔려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또 있는 거를 알다 보니까 계약금 빼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 안 해도 돼. 잔금까지 유예시켜 줄게. 와우. 그럼 사실 이거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마지막 입주까지 그 계약을 안 치거나 누군가한테 넘기지를 못하는 이상은 이 공사대금에 대해서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속해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그걸 메꿔 나가야겠 된다는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서로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분양권 거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좀 줄서긴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이제 포함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내년 취득분부터 2021년 1월 근데 그 전까지 지금 광역시도 최근에 와서 전매 제한이 시작된 거라서 그 전에 이제 매수하셨던 것들은 이제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규제 지역도 마찬가지고 규제 지역 외에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된 거래였었고 제가 보더라도 이게 분양이 돼? 이런 것들도 진짜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미분양이 없어졌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달 말일자로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을 발표하는데 지금 최근 거 떼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횡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 이게 저도 그냥 현장을 일일이 체크해보진 않았지만 이상하다. 이렇게 많았는데 갑자기 없어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투자를 가능한 상품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오래 가서 할인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조건으로 공급을 했어야 되는 것들까지도 다 거래가 되는 것들이고 오히려 또 이제 이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기회에 분양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좀 파격적인 조건. 그러니까 말하면 잔금을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되게 파격적인 주택 조건을 해서 미분양을 소진시키고 아무튼 거래까지 또 소개를 하고 알선을 하고 막 이런 시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아무튼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규제 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규제의 좀 어떤 강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자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이제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하시는 이준우 기자님 신과 함께 나왔던 이준우 기자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비트코인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오히려 진짜 그냥 그 세상의 유동성이 거기라도 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그게 다시 부동산으로 갔으면은 부동산이 폭등했을 거고 주식으로 갔으면 주식도 아마 이제 그 기존 가치보다 더 많이 폭등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가치를 담는 수단이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는 부동산으로 가거나 주식으로 간 것들보다 이쪽으로 간 것들이 조금 더 선순환도 있다, 선효과도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투자층들은 지금 돈이 있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전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틈새 상품을 찾고 뭐 이렇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분양권 거래가 이제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내년에 이게 좀 이제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되면 조금 줄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올해까지는 트렌드는 그런 거였고 아직 12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는 엄청 거래를 하겠네요.
근데 또 내년에도 사실 네. 이제 주택수에는 잡히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팔 때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살 때 취득세 자체를 부담 안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내년 돼도 뭐 법이 규정돼서 공시지가 1억 아래도 중과해라고 하면은 참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첫 번째는 네. 분양권은 취득세 규정 자체를 바꿀 근거가 없죠. 일단 권리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도 내년에도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분양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다른 상품들보다는 네. 이건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는데 여기는 양도세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결국 다 안 좋은데 뭐가 덜 안 좋냐 이 문제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투표할 때 그러잖아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구조네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비과세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에도 네. 세금을 좀 덜 내는 쪽으로 아마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갖고도 좀 이렇게 좀 말씀만을 많이 나눴네요.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상황을 정리해서 2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상품 가지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지역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또 규제적도 지정됐기 때문에 2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지역별로 또 어떤 효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또 트렌드였는지 또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